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 특수본이 수사 속도를 내면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침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질타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서 왜 아비 규환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경찰의 대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4시간 전에 아비 규환 상황이었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왜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을 못했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엄정하게 진상 파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지금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모든 지도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충 묻지 않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어제 회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북의 공갈인가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도발했을 때 순항미사일 2발도 발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우리 군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합참은 어떻게 발표했냐면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북한의 주장처럼 우리 방공망이 뚫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한미 탄비지 자산에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과연 우리 군은 북한이 내부 선전용으로 성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군 일각에서는 우리가 탐지를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중앙일보입니다. 이화영 7번, 아티업 회장 13번 북주민을 접촉했다. 외화가 혹시 흘러갔을까라는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아티업 회장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북한 주민과 집중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외화가 밀반출된 것은 아닌지 지금 현재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문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종부세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조세 저항이 커질 것 같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자,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공시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시세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상반기 지난 6월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다 보니까 부동산 하락기에 세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120만 명에 달하는 지금 사람들이 이달 말에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만나봤습니다.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고요. 법사위원회에도 한 장관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오전 국회에 출석하면서 했던 언론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설전과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정쟁 중심에 한동훈 장관이 섰습니다. 그리고 마약 단속에 치중을 하다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장사 속이다, 발끈했다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 대처가 안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진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허무맹랑하고 괴담 수준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참담하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의겸 의원과도 법사위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그 모습은 영상으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참사 당시에 이태원 일대에 경찰의 마약 단속에 집중하고 있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시켰다는 그런 얘기죠? 저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사 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언론사가 정치적 장사 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려고 이런 기사를 썼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황운하 김어준 씨가 운영한 곳에서 제가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기 당연히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아니겠습니까? 같은 취지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언론사들이 위원님? 기사 내용에서 대해서 정치적 장사 속입니까? 위원님, 저기 보면 제가 그걸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위원님, 지금 오늘 아침에 질문의 매번 내용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한 장 저는 왜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이 틈을 타서 마약 수사 못하게 해야 되는지 진짜 국민들께서 진짜 이유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기승전 한동훈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좀 발끈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특히 김의겸 의원은 이런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중에는 잘못된 문제 제기였음이 드러난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과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쌓였던 본인의 그 어떤 불만 같은 것이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물론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가서 답변하는데 뭐 발끈하는 모습, 감정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 그러네 이 대전제는요 경찰은 예를 들어서 마약 단속을 하다 보면 다른 일은 거의 손 놓는다 아니면 소홀하다 네네. 이게 성립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찰이 전국에 14만입니다. 14만인데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경찰이 집중 단속한다 그러는데 집중 단속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막 5, 6가지를 집중 단속하는 경우 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 어느 하나 집중 단속한다고 해서 다른 업무를 다 소홀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마약 단속을 한다고 해서 네. 그러면 이태원 그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다? 이거는 어떤 인과관계도 저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이 설명을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납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태원 참사가 마약 단속에 집중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렇게 이제 국무위원이 네. 뭐 여당 의원한테도 지적을 받을 정도로 좀 거친 표현이랄지 너무 직자적으로 저렇게 정치적 장사 속 하면은 뭐 언론과 야당이 저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정책 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책 기조를 어떤 제시하거나 발언을 하는 사람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한다면은 그 무게감이 다르겠죠. 그러면 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그 기조에 맞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걸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 최근 상황을 보면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1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경찰의 날에 가서서 네. 무슨 말씀하냐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24일 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이동에서 재차 이 얘기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26일 날 당정 협의가 열립니다. 정부와 국민의힘과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가 됐냐면은 검찰과 경찰이 네.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1년간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일 날 서울경찰청장이 마약 인원 이태원에를 3배 증원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5명 마약 경찰이 형사가 가려다가 52명이 파견이 됩니다. 다른 서까지 받아가지고. 그리고 어제 이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안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사실 마약 단속에 무게를 둔 건 맞다고 또 시인을 합니다. 이런 정책 기조를 본다면은 물론 뭐 김의겸 의원이 질의하거나 하는 것처럼 당장 이번 이태원 참사가 뭐 마약 단속에 무게를 둬서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겠느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사나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정책 기조랄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저는 야당으로서 이거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자들도 질의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네. 장관한테. 근데 한 장관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 국정조사와 여러 가지 수사를 거쳐서 저는 밝혀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고 아직도 추모의 물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약 사범 단속에 집중했다고 해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이걸 그대로 연결 짓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들도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도 과거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좀 다소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뭐 가정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 회사원들, 직장인들까지 전 사회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이 마약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인구 10만 명당 마약 인구 20명 미만 이하를 뜻하는 마약 청정국지를 2015년에 이미 상실을 했네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마약을 횡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뭐 깡패라든가 이런 유해에서의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고 접근 방식도 예전보다는 뭐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검찰이 마약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뗐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마약 단속에 집중했던 경찰력 투입을 두고 이태원 참사가 더 커졌다라는 식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이 마약 단속과 관련된 통계부터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네. 관세청에서 지난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적발한 마약의 양이 69.1kg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 작년이었죠.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단순 관세청 적발 마약량만 1,272kg으로 늘어납니다. 20배 이상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적발되는 마약이. 그럼 관세청 적발 마약이 20배 이상 늘어났으면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적발된 마약 사범들은 훨씬 더 많겠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나 정부에서 마약 단속 기조를 강화한 것이 잘못이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찰 조직이 14만이고요. 네. 그 당시에도 용산 서장이나 일선 경찰의 지휘부가 조금만 일찍 판단을 하고 지시를 했다면 그리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안전점검회의 30분가량의 발언이 전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방송사 등을 통해서. 거기서도 강조했던 게 현장에서 대처했을 때 이 경찰의 병력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 차도를 즉각 통제해서 인도에 밀집된 인파를 차도로 좀 유입시켰다면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났을까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습니다. 결국 마약 단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라고 황운하 의원이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주장했던 것이나 김의겸 의원이 질의했던 것은 이 마약 수사의 어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뭔가 덮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이 사고의 책임을 지금 마약 단속해야죠. 그 부분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시스템도 시스템이겠지만 그 이임재 전 서장의 당시 행적 등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정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총경급 지휘관들이 일선 서장급 간부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은 왜 야당에서 따갑게 하지 않는지, 뜨겁게 하지 않는지 그 부분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김의겸 의원과의 한동훈 장관 두 사람의 설전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자리에서도 급기야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두 사람의 설전은 번져갔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경찰이 마약 성과났는데 저랑 질문입니다. 의원님 맨날 이렇게 던지고 그냥 마시잖아요. 경찰이 검찰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 스스로 검찰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하기 위해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 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질 텐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아니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무거운 모든 책임감을 것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자. 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매번 이런 식이 있잖아요. 매번 어떤 거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그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왜 사과해야 합니까? 자, 술자리 의혹. 아직 뭐 진위 여부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고 경찰 수사 결과도 좀 지켜봐야 결판이 나겠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김의겸 의원이 주장해왔던 그런 의혹 제기들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좀 격앙된 반응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재정 의원과의 악수 문제,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그 내에서 서로 주장하는 바에 대한
어떤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 양측의 주장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술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장이 좀 새로운 주장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한 5가지의 근거를 대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은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을 경우에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은 정부를 대표한 국무위원의 답변 태도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최병무 선생님과 제 생각이 같은데 내용 여하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태도, 예의 이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네. 그다음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궁금한 점을 대신해서 묻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거의 질문까지 다 연결시켜서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리고 일종의 사람 대 사람의 어떤 말싸움으로 연결시켜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 앞으로 정부 국무위원의 답변과 국회의원의 어떤 질문의 태도로 일상화된다라고 하면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좀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 네. 마약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지요. 그리고 미국처럼 마약이 일상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태원에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 경비 문제 이런 문제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마약 수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선후 그 전제가 바뀐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경찰들이 성과는 마약에서 내야 되는데 경비 문제, 안전 문제 이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긴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은 경찰의 업무 자체가 개개인의 어떤 그 문제라기보다는 그 일종의 수뇌부라고 이야기되는 마약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돼. 이번 할로윈 축제에서 이런 지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경직되게 경비 문제와 안전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그 대학에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아무리 마약 단속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전제 자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치 마약 단속하지 말란 얘기냐라고 해석하고 대꾸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이름을 거론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답변 뭐 이것도 물론 지적했지만 그거보다 더 김의겸 의원의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자 이태원에서 마약 단속을 한 것이 그 이태원 참사를 빚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식으로 김의겸 의원과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문제 제기는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주장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김어준, 황운하, 김의겸 정도밖에 없고 민주당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과연 그 연결고리를 뭐 수사해야 된다 그러는데 수사도 무슨 혐의가 있어야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전혀 관련 없는 두 가지를 끌어다가 지금 자꾸 그 자기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추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연결고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제 입장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대꾸를 하셨으니까 아침이니까 김의겸 아침이니까 의원이나 좀 짧게 뭐 해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국무위원으로서의 답변 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네. 그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에 대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지적들이 있어 왔으니까 그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승전 한동훈이라고 연결 지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또 하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를 처음에 하고 싶다고 하다가 이 국정조사가 또 이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자신의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대형 참사는 수사는 속도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절치 않다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주장입니다. 신문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이태원 특검 도입 현 시점에서는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특검 개시를 하게 되면 그 개시까지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증거가 왜곡되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도 과거 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도 국회 의결부터 수사를 시작하기까지 5개월이나 걸렸던 이런 과거 사례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참사를 할 때 신속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5개월 동안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준비하는데 허비해서 되겠느냐라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정의국 대변인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하는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민주당은 이제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경찰의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대형 참사 수사를 못하게 그렇게 검찰청법을 개정했던 것이 그렇게 꼼수를 부려가면서 날치기로 강행을 해서 밀어붙였던 게 민주당인데 지금 와서 이제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물론 뭐 국민들도 셀프 수사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겠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의혹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특검에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특검 앞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 사이에 얼마나 또 정쟁이 벌어지겠습니까, 여야 간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고 또 기억도 많이 훼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경찰의 수사가 일단락되면은 이게 검찰로 송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에서 또 다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경찰의 수사 결과 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특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두고 나중에 이제 국정조사를 하든지 사실 뭐 국회로 보면은 국정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전에 앵커께서 뭐 민주당이 기승전 한동훈 무슨 한동훈 장관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기승전 한동훈을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김의겸 의원이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너무 발끈하면서 국무위원회 격에 맞지 않는 대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약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쭉 대통령 지난 21일부터 10월 20일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조들 정책 기조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의 안전과 경비보다는 마약 단속에 치중한 게 아니냐 이런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밝혀져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검찰 정상화법에서 자꾸 대형 참사 얘기하시는데요. 그 공무원들 특히 경찰 공무원 직무유기랄지 범죄가 벌어지면 지금 검찰이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에 얘기했듯이 당시 지난 4월의 협상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을 조정할 때 축소할 때 대형 참사 부분에 수사를 빼자고 했다는 게 지금의 여당이다 말씀을 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셀프 수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죠. 삼풍백화점 참사,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사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과 경찰이 다 수사를 했습니다.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경찰 수사 당장 그만둬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만두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까? 수사하는 거 하세요. 그러는데 우리 국민이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저렇게 압사를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는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안 하고 청문회를 안 한다? 그 증인들을 불러서 추궁을 안 하고 책임자를 가리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회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의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국정조사를 민주당은 빨리 하자는 입장이고 정의당과 함께 여기에 국민의힘 좀 응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도 미진하면은 이제는 특검 수사도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예결위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충돌했습니다. 황운하 의원과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어제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황 의원과 김어준 씨가 라디오에서 주고받았던 발언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137명 중에서도 사람들 눈에는 경찰로 안 보였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보이죠.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될, 마땅히 예견했어야 될 위험 요소를 예측하지 못했다.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봅니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이고 범죄와의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정부를 끌고 가려는 거죠. 저러한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어제 예결위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관련해 신문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황운하, 김어준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도 격한 반응들이 나왔고 그리고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폄훼하고 모략하고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악스럽습니다. 어떻게 국회 구성원인 황운하 의원에게 그 내용에 진위하고 무관하게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황운하 의원을 보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시고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저 발언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얘기를 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최병우 위원께서는? 그렇죠. 저거는 이제 성격 규정을 한 거잖아요. 네. 특별히 어떤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평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주장했던 표현이자 영역이죠. 특히 김어준 씨 경우에는 저런 음모론을 자기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얘기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다고 보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차례 저런 데에 가세를 하거나 이번에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런 식으로 저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무슨 황운하 의원을 모욕했다고 보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가서 충분히 논쟁을 할 만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해찬 평론가는 어때요?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국무위원이기 이전에 음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표지만요. 과거처럼 청문회나 국회에서 국무위원이나 피감기관장들 불러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면박 주고 호통치고 그 장들은 네네 죄송합니다 의원님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지나갔습니다. 비교적 젊은 의원인 김한규 의원이나 전용기 의원이 아직도 그런 구시대의 간습에 젖어서 한동훈 장관을 질타하는 게 비슷한 또래 이 청년으로서 좀 의아하고요.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새벽 3시에 첼로 연주하는 어떤 술집에서 이 특정 법무법인 변호사들이랑 술자리 가졌다고 정말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위신까지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음모론 막 제기해도 되고 또 이 마약 수사 때문에 이런 150명 넘는 국민들이
이 사망한 엄청난 참사의 단초가 제공되었다는 이런 말, 이것이야말로 입에 담기도 힘든 수준의 모욕이자 음해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상모략을 막 해도 되고 국무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건 음모론이다, 이런 정치적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던데 이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의식이 대단히 지나친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쪽이 더 과한지 냉철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국회의원을 특정해 모욕적인 표현으로 모욕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현행법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다.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이고 자리에 맞는 정치적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시죠.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만큼 그 정도의 상황이냐, 지금 우리의 상황이? 라고 황운하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마약 인력을 안 줄이려고 마약 실태를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말은 어떻습니까? 마약 실태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황운하 의원이 이제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저럴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고 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해명은 그것은 이제 그 법무부나 혹은 경찰청에서 행안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검증되지 않은 모든 말들에 대해서 음모다라고 주장을 하면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국회의원들은요, 시중에 떠도는 국민들의 소문, 국민들의 근거 없는 걱정, 이런 것들까지도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해입니다 라고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답변을 하는 것. 근거 없는 소문 뭐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지만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그것은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오해입니다 라는 어떤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견 전달자로서의 국회의원, 전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추론 아니겠습니까? 네. 이 추론에 대해서 저는 행안부나 경찰이나 혹은 검찰에서 답변을 하면 돼요. 이건 오해입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저 주장을 했던 황운하 의원이 어떤 질문이나 이런 의혹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국민들에게 저는 다음 선거에서 저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황운하 의원은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를 계속해서 현직 경찰 때부터 주장해왔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전직 경찰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던 분이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본인의 직업인데 직업적 음모론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음모를 하기 위해서 경찰도 했었고 국회의원도 하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황운하 의원의 어떤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마약 실태를 부풀렸을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도 확인이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의구심 제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아니다라고 답변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그 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이거 봐라 또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음모론자라고 주장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음모론자다, 직업적 음모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 장사 속이라고 얘기하는 것. 과연 이것이 당장은 본인들이 여야 간의 정치적 어떤 그 쟁점을 더 뜨겁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본인이 자임하는 것인지 혹은 이것을 정쟁화시켜서 이 어려움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이것을 더 첨예한 정쟁거리로 이끌어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런 태도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저는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 황운하 의원의 저 얘기가 저는 직업적 음모론자임을 본인이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보시죠. 자, 마약에 대한 통계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관련 기관에서 마약에 대한 통계 다 나왔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났다 최근에. 그리고 뭐 가정주부, 학생층까지 마약이 번진 이 통계는 이미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관련 기관에서. 그런데 마치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풀렸을 가능성을 얘기한다? 그거는 또 하나의 음모론이죠. 아니, 정부 통계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통계는 문재인 정부 때 나온 통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걸 부풀렸다? 부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황운하 의원도 알 텐데. 그걸 가지고 저기서 얘기한 거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직업적 음모론자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한 장관의 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황운하 의원은 왜 국무위원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무슨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그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가서 또 다른 선동의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선동의 언어거든요. 이 단어를 들으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 계엄령 문건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계엄령 문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그것도 아주 즉시 수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그 당시 여기에서도 또 김의겸 의원이 등장하는군요.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판넬까지 만들어서 그걸 기자들 앞에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수사기관들이 다 사건에 투입이 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무근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 정말 훌륭한 군인 한 분이, 장군 한 분이 희생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다 선동에 의한, 저는 그 선동에 의한 국민 감정을 조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그에 따른 황운하 의원의 어떤 입장을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좀 다소 감정적인 멘트와 어떤 부적절한 어떤 발언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나 황운하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음모론자임을 자인한 거다라고 했던 그런 발언들은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해당 발언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사과의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것이 특정 방송인을 지칭해서 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그 이야기한 것에 황운하 의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 둘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은혜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저의 답변으로 인해서 예결위 진행에 큰 차질이 초래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본인도 유감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다라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자 또 국무위원 아닙니까? 예.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그런 강자 중에 한 분인데 대통령께서 사과하셨으니까 소관 책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과의 말씀을 한마디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실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을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저는 사과드립니다. 예.
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전에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죠. 격앙된 어조로 경찰의 대응이 납득되지 않는다라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숨김없이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듣겠습니다. 아마 포저녁부터 한 5시 한 4, 50분부터 저게 아마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은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조치를 안 해? 자,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 강하게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경찰 대응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야당에서는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나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비공개 발언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제도 미비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제도 미비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라는 질타했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 묻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어제 회의 직전에 첫 공식 사과까지도 했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공개된 내용이 꽤나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경찰을 향해서. 네, 일단은 전례가 없죠. 네. 대통령의 비공개 회의 발언을 30분 가까이 되는데요. 이걸 모두 다 국민들에게 영상이나 전문을 공개한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일 겁니다. 네. 그만큼 일각에서는 이건 경찰에 대한 강한 질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안전점검회의가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이런 이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 위한 진심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였다, 결단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분명히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것. 이를테면 지난 정부에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이 긴급 재난 시스템 이번에 거의 사용되었지 않았다라는 보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119 신고나 112 신고를 통합해서 행안부 상황실로 전달되게 하는 것 등이 제도 개선책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용산서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정보과에서 이 당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게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병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과의 보고서가 묵살되었고 심지어 사고 발생 이후에는 정보과의 그 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정황이 지금 특수본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조작하려고 한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언어로 강한 질책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진상규명과 책임, 문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찰이나 이 초동 대응 실패를 질책했다고 해서 시스템 문제를 외면한 것이 결코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대로 사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대로 어느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차원의 어떤 이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박홍호 원내대표의 목소리인데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식의 꼬리 자르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들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진짜 많이 격앙돼 있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저렇게 많이 참사를 겪었는데 죽었는데 사망 돌아가셨는데 화가 안 나면 대통령으로서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일단 저기 우리 기사에도 있습니다만 제도 미비로 대응 못했다는 거 아니라고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지난 31일 날 대통령께서 이번 사과와 같이 주체자가 없는 뭐 자발적 집단 행사에는 적용할 수 있는 뭐 관리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입장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사태 우리 참사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바람에 뭐 총리는 외신 기자들 가가지고 제도적 미묘한 얘기하다가 농담으로 끝내버리는 정말 그것 또한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대통령 인식이 바뀐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 1만 자에 가까운 걸 공개했기 때문에 저도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일단 공개된 것만 봐가지고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뭐 훈시랄까 격앙된 어조밖에 없었고 다른 분들 정말 이 국가 시스템 무슨 점검회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선책이 어떻게 논의됐는지도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고 여기서는 저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1만 자를 제가 정독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경찰을 정말 강도 높게 질타하는 겁니다. 근데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 정말 날 것으로 모든 국민이 보라고 전문을 공개해라 지시까지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정부, 경찰, 검찰 모든 기관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대통령이 보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는 경찰이구나. 그럼 경찰 특히 왜 출동 못했느냐 이거를 계속 몇 차례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 그 하위 경찰들 서장부터 파출소장 저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책임자의 정말 모든 책임을 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는 걸 짚어드리고요. 하나만 또 짧게 한다면은 막연하게 다책임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많은 참사에서 서울시장이나 총리를 경질하고 사퇴를 의사를 받아들인 건 왜 그러겠습니까? 법적 책임 못지않게 이런 데에는 정치적 책임을 또 지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예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모든 막연한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언급을 따로 할 테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게 어제 윤 대통령이 질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고 지금 원인 파악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책임을 경찰에게 질타하는 건 맞았지만 경찰에서 그친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끝까지 지켜보고 평가를 좀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문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회의에 앞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첫 사과라는 평가들이 많죠. 참사 발생 9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합동 분향소 종교계 추모 행사에 참석한 건 뭐 저희가 많이 봐서 알고 거기에 이어서 참사 9일 만에 공식 석상에서 언급도 했습니다. 11월 1일 참사 4일째에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대통령으로 죄송하다라고 빈소를 비공개 방문해서 했고 그리고 참사 7일째인 지난 4일에는 지금 이태원 참사 추도 위령 법회에 참석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행사들에게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앞서서 국민께 유가족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수차례 사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신문은 대국민 사과는 언제 하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좀 더 격식 갖춰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최병민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사과의 목소리를. 지금 한겨레 신문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저거를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글쎄 그런 식이면 어떤 걸 해도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자세가 과연 돼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사과는 언제 어떤 장소에서 말로 해도 되고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속으로 그 분향소를 찾은 것 그것도 저는 일종의 사과와 유사한 행동이라고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글쎄 지금 아마 한겨레신문이나 민주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이거 사과 기자회견입니다라고 하고 별도로 나를 잡아서 사과하지 않느냐 뭐 아마 이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글쎄요 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죠. 뭐 어떤 것이 진정한 사과냐 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꼭 한겨레신문과 민주당의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넓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어렵나요? 과거에 일본에서 뭐 통서 개념 하면서 한일 관계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 가했던 것에 대한 우회적 사과 표현이고 그런 것들로 해서 사과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의 마음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죄송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형식적으로 대국민 앞에 서서 사과하시면 국민들이 야 대통령 하시기 참 힘들구나.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그런 부모의 심정이 바로 대통령 심정인 것인데 그 부모에게 그 국민들에게 사과 공식적으로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마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견해가 다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죠.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을 포함해서 6명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현장 책임자임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참사 당일 행적들이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 분을 향해서 지금 지적을 강하게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상황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죠.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한 장. 이임재가 이태원 경찰서를 파출소를 가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산보하고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현장은 아리규환이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보합니까? 산책합니까? 뒷짐지고 어슬렁거리는 이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경찰, 용산경찰서 책임자의 모습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넘겨보십시오. 마지막 미스테리입니다. 파출소 옥상에서 아리규환 현장을 보고 있는 이임재입니다. 예. 이 용산경찰서장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 112 신고가 쏟아지고 있던 그 시각 식사를 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용산경찰서에 있는 한 설렁탕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연하게 입장을 하고 식사를 마무리하고 한 20분 정도 저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다 끝내고 마무리를 하고 일어났다. 그래서 식당 주인의 종업원의 설명을 들어보아도 아주 다급해 보이진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욱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모습은? 저는 이임재 서장의 행적과 저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 식사를 하면서 아마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식사를 하다 말고 뛰어가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슬렁슬렁 나가서 차를 타고 현장도 차를 타고 접근을 하려고 하다가 1시간 가까이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 안에서도 지휘도 하지 않고 말이죠. 네. 그 녹사평역 아시다시피 우리가 뛰면 한 5분 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삥 돌아서 그것도 뒷짐을 지고 가는 모습도 카메라에 CCTV 카메라에 나왔는데 그리고 또 그 현장에 도착해서도 그 파출소 옥상에서 마치 강 건너 불경하듯이 쳐다보는 그런 모습, 국민 분노를 갖다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지 참 직접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행안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지켜보도록 출석을 하겠습니다. 요청했다고 하긴 하던데요.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그날 당일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전화를 2차례나 못 받았다, 받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몰랐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시 걸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참사 당일에 대통령실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소방청 상황실에서는 10시 53분에 대통령실에게 보고를 했고 11시 1분에 윤 대통령은 이 사실을 보고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상황실에서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게 10시 55분쯤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뒷걸음지고 뒷짐지고 이제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다시 콜백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 부분은 좀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는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대통령실 아마 국정상황실에서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 전화에 대해서 응답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전화를 거는 행위도 없었다. 예를 들어서 이임재 전 서장이 정말 급박하게 현장에 뛰어들어서 지휘를 하거나 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또는 사고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졌다면 정신없이 현장 지휘하느라 대통령실 전화 못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네. 그게 아니잖아요. 식사하실 거 다 하고 그 막히는 차 안에서 1시간 가까이 계속 차 타고 있다가 결국에는 뒷짐지고 설렁설렁 걸어와서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서 현장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1시간 반이 다 된 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유유자적한 모습, 자기 지역 관할에서 정말 인명사고가 발생해서 아비규환이라고 보고가 계속 올라갔을 텐데 현장의 경찰관들이 분명히 보고했는데 그 와중에 대통령실 전화는 받지도 않고 다시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는 걸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고가 이임재 전 서장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류미진 전 112 상황관리관도 있겠죠. 여러 총경급 경찰 간부들의 어떤 이 기강회의와 근무 태반이 누적된 결과로 보입니다만 네. 이임재 전 서장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이 한 사람이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이 무능하거나 해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고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정치권에서는 갑자기 풍산계 단납 논란 때문에 또 시끌시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풍산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문 전 대통령이 이 풍산계를 파양하기로 해서 신구 권력 간의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풍산계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산이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제일 살찌 넣는 건 산이에요. 자, 관련해서 신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4년을 키우던 김정은 풍산계, 4년 뒤에 문 전 대통령이 지금 다시 정부가 데려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월 250만 원 정도 되는 개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그 예산이 부족했다. 그리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반환 의사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25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 개를 키우는데 들어가나 봅니다. 의료비, 사료비, 그리고 사육과 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지급하는 안이 논의가 됐는데 이게 아직 국무회의를 거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화면 더 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 입장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계 고미와 송광을 대통령 기록관에게 반환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문 전 대통령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계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쿨하게 다시 대통령실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국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안 나오면 나는 풍산개 3마리를 키울 수 없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정부의 지원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5월 9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10일이라는 얘기도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본인이 데려갈 비서관과 대통령 기록관장이 있는데 대통령 기록관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 둘 사이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만약에 그 이제 위탁 관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하면 돈을 얼마씩 주겠다 국가에서 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여기저기 좀 이의가 제기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6개월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용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키우고 아니면 못 키우겠다 이런 거죠.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뭐 250만 원 그거를 주면 내가 계속 키우고 그렇지 않으면 못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기록관이 어떻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복귀형 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을 정말 돈 문제, 돈 250만 원 가지고 굉장히 쫌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런 그 여당의 태도인데요. 돈 문제가 아니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7일 날 입법 예고가 됐는데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들어보니 대통령실 내에서의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기록물에서 관리해야 할 저 풍산개를 전임 대통령이 임의로 관리하는 것,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 정부의 그런 법적 정비가 없이 계속해서 임의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것을 관리하는 것,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런 부담을 내가 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마치 250만 원 돈 문제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가해 나가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반환하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전 정부 사람 그리고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지금 맞붙었는데요. 사료값이 아까웠나? 세금도 내지 않고 월에 1,400만 원씩 받으면서 걔 사료값이 아까웠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윤건영 의원이 치졸하고 천박한 언론 여론 플레이다.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 조금 전 복귀양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입장과 비슷합니다. 장혜찬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사실관계 좀 다른 것 같고요. 올해 3월 29일에 대통령 기록관법에 대한 시행령이 이미 1차 개정된 바 있습니다. 네. 거기 6조 3항을 보게 되면 이 대통령 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풍산개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는 3월 29일에 개정이 되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개정하려다가 현재 멈춰 있는 건 바로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250만 원 중에 사료값과 뭐 이 영양과 관련된 진료비 제외하고 약 190만 원 정도가 이 풍산개 2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위탁비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강아지 2마리 사저에서 퇴임 후 키우는데 또 다른 인건비가 왜 드는 것이지, 이것을 왜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충분히 키우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성남시에서 선물 받았던 행복이를 파양하고 경기도청으로 떠나갔던 그 장면도 오버랩이 되어서 좀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풍산괴 파양 이야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오늘 아침에는 많은 내용의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추모 집회와 관련해서 이건 퇴진 집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라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관여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장선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의원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전체 명단, 사진이 공개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 사진들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족들도 대부분 공개를 원치 않는 상황인데 왜 공개를 해야 하냐라고 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문자를 왜 주고받았을까? 이런 의혹들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를 받은 문진석 의원은 이건 사적 대화였다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한남동 관저에 이사 드디어 한다고 합니다. 아마 뭐 보도에 따르면 오늘 이미 거기서 출근했다. 어제 퇴근을 한남동 관저로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공개되는 과정이 좀 다소 의아했습니다. 경호 차장이 보낸 문자가 국회 예결위에 있던 처장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냥 밝히지 않고 관저에 이제 이번 주부터 간다라고 밝히지 않고 왜 이렇게 약간은 좀 수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의혹들이 있죠. 여사님은 금일 어제 기준입니다. 11시경 한남동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제 집무실, 집기류 등은 거의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여사님 이동 후에 3층 짐 정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갑자기 좀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 특수본이 경찰청장실과 서울청장실, 용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와 있군요. 자,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